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에 글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8월 27일 정부에선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시사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나눠서 이번에 그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죠. 지난 작년 파리 대책 때 사실은 공급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급 뭐 그게 쉽겠습니까? 외국인이 아파트 하나 지려면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도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보면 현 정부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이번 발표까지 수도권에만 총 30개 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그 중에 16개의 택지는 아직 부지도 못 정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주거복지 노드맵을 발표할 때는 전국에 40개 택지 개발 계획과 동시에 그동안 8곳의 입지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입지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과연 어디다 어떻게 할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는 관건은 결국은 입지인데 어디 뭐 저 멀리 떨어진 곳에 또 짓는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투기 지역을 확대했죠. 서울은 사실은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가 다 조정지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투기 지역에 근데 이번에는 투기 지역을 4곳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27일 대책이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급격한 가격 상승 요인이 왔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파리 대책 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2018년 3월 말까지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다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4월 들어서는 사실 좀 잠잠했죠. 약간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서울시장이 여의도 개발과 더불어 서울역에서 용산 지하철 철도를 전부 다 지화화해서 연계 개발을 발표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부동산이 술렁거렸습니다. 비근한 예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빗겨나 있는 영등포, 물레동, 영등포 그쪽 같은 경우에도 하루아침에 집값이 3천에서 5천씩 뛰고 또 매물이 다 숨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던 것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별로 이건 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찬물을 끼얹어서 약간 소강 상태에 빠져들었는데 다시 서울시장이 삼양동인가 미아동인가에서 옥탑방 한 달 살고 난 다음에 강북 쪽 개발을 하겠다고 다시 발표했죠. 그래서 서울 전역이 들썩거렸습니다. 모든 매물이 다 들어갔고요. 하루아침에 5천만 원 이상 뛴 단지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리 대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재건축 단지가 많은 과천시와 광명시는 파리 대책 나오기 일주 전하고
비교를 해서 0.84%가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 0.26, 안양 0.16 이렇게 뛰었어요. 그리고 성남은 0.12, 분당 0.59%, 판교가 0.08%, 그래서 평균 수도권이 0.18% 상승을 가지고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이번 대책을 발표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하면서 더불어 서울시장이 발표했었던 것도 취소가 아니고 잠정적 보류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투기지역, 수도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을 8월 28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투기지역입니다.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용산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그 다음에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노원구 이렇게 투기지역이 이번에 4개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전체 다 합쳐서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번에 새로 투기지역으로 4개구가 편입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고양시, 남양주, 구리, 하남, 안양, 동안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아니에요. 하남하고 분당과 광명은 투기 과열지구로 그렇게 묶어져 있죠. 투기 지역은 아까 이제 서울 지역에 얘기하죠. 14개인가 투기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한 건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LTV하고 DTI를 40%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되고 언제 해야 되냐면 소유권 이전하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50%입니다. 50%.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시켰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나타나는 규제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했고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전에는 2년 보유만 했는데 이제는 2년을 주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50%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했고 청약 가점제 적용을 확대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27 대책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반짝 효과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서울은 이미 발표된 규제를 모두 적용받고 있어요. 사실 지금 부동산이 지방이 막 활활 타서 지금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강남, 그 다음 강남 사구 마용성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규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남 사구 마용성에 추가 대책이 없어요. 아무 추가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 집값 제가 6월 달에 이 얘기를 했어요. 6월 달에 서울 집값 7월 달에 뛸 거다. 그랬는데 7월 달에 정말로 뛰었는데요. 금년 가을에 한 번 다시 더 요동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금년 가을에 요동치지 않으면 내년 봄에는 필연적으로 서울 집값 요동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죠. 지금 이 대책을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 이번 나온 대책, 지난번 파리 대책도 보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파리 대책을 통해서, 3월 31일까지 집을 팔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그리고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주택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팔을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다 잠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추가로 내놓을, 그, 뭐야, 대책 중에 하나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있어서 지금은 연한이 3년인데, 그걸 2년으로 줄일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면 그것도 집이 나오기 어려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미루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재건축 자체도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서울에서는 특별히 큰 단지를 질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입지가 좋은 것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길마저 막혀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울은 멸실과 새로 짓는 걸 비율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1년에 필요한 것이 대강 5만 가구라고 해요. 근데 5만 가구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상승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 지역이 이제 그 작년 파리 대책 이후 투기 지역으로 묶였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34.8%가 뛰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투기 지역으로 묶었다 해도 그거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대출 규제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서울에 집 사는 사람들 돈이 너무나 많은가 봐요. 대출 규제를 해도 별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외국인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대출 규제가 심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는 결코 규제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827 대책을 나왔는데 결국은 서울에서 투기 과열 지역에서 4개만 투기 지역으로 묶은 것뿐 특별한 것이 없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급이 확대될지 서울 외곽에 확대한다면 결국은 서울 집값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수요자 규제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827 대책은 반짝 효과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기지역 신규 지정이 이제 4곳이 더 됐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거래 부담이 있어요. 거래 부담이. 그래서 결국은 매물을 거둬들인다.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팔고 싶어도 못 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예를 들어서요 1억이 올랐다면요 그냥 단순 계산해서 1억이 올랐다면 6,6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본인한테는 3,400 수익이 물론 3,400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6,600만 원 옆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데 내가 세금을 6,600만 원을 내고 수익이 3,4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물건을 내놓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면 내놓을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근데 서울에 집 사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얼마나 많이 어렵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4곳을 더 지정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건 잠금 현상이 강화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했어요. 이것은 지난 파리 대책에 이미 나왔어야 할 대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가장 부동산을 잡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긴 역사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88년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 건설을 했습니다. 88년 우리가 전두환 정권 때 3저 호황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고 가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전통 가구였던 가구가 핵가족으로 변했던 것이 8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가구가 세분화되는데 집이 모질해서 그때 200만 호 건설을 했고요. 200만 호 건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들어설 때까지도, 김영삼 정부가 끝날 때까지도 주택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이 많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지난 5년 동안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형 택지 공급을 중단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24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다. 다만 24만 가구가 또 서울에서는 멸실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재건축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 때문에 당장 멸실주택이 없을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0만 호 건설을 했습니다. 200만 원 건설을, 이제 전국에 200만 원 건설을 했는데, 88년 이후니까 지금 몇 년, 30년 됐잖아요. 그 이후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이제 30년 연한을 다 거쳐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역에 따라서, 단지별로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35년, 30, 40년 되는 건물들이 우리 앞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200만 호가 이미 사라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40년 됐을 시점에는 아주 많은 주택이 멸실의 현황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정부에서 수도권에 2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과연 이 집을 어디에다 질 건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에 임대주택 공급을 굉장히 늘리겠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니?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주택 공공성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집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또 하나는, 신도시급 공급은 나중에 주택 수요 증가로 인해서 재앙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도시급을 공급하지 않고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쉬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디에다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것은 과천에서 양재로 넘어가는 길목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우면산 뒤쪽이잖아요. 그쪽에 이제 비닐하우스촌 있고 수도권하고 붙어 있고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택지로서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택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광명 밑으로 목감이나 그쪽으로 보면은 결국은 독산동하고 붙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아마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교통과 일자리와 학교가 결합된 지역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미칠 수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 부분 공급이 선결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가 대책에 나올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에게로 정책 방향이, 규제 방향이 향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돼요. 투기지역에서 2년 거주하고 그 다음에 팔 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제는 기간을 3년으로 더 늘리겠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결국은 거래가 쉽지 않게 만들겠죠.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1주택자 10년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가 80%가 면제되는데 이것도 손을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재건축 강화해서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서울은 주택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지금 있는 재건축 연한에 된 것들을 용적률을 좀 높여서 집을 지으면 서울에 있어서 많은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주택 비익빈 부익부 격차 차이가 너무나 날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투기 수요가 집중될 것 같아서 아마 용적률을 높여서 지금 15층 차를 한 35층 아니면 40층, 50층 그렇게 지면 주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서울 시내 땅은 좁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홍콩 한번 가보세요. 아파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결국은 정부에서는 서울 집중화도 좀 막고, 그 다음에 투기 세력도 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서 세대수를 재건축할 때 많이 양산하지 않는데, 그 방법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구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사람한테는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으란 얘기예요? 뭘로 살으라고요? 결국 월세 내고 살으란 얘기잖아요. 월세. 부부 합산해서 7천만 원, 물론 그렇게 소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소득이 더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세 대출 안 오면 그러면 집을 사라. 근데 아까 집을 살려면 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물이. 그런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금 집 산 사람들은 바로 팔 수도 없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최소한 4년 5년까지는 팔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집이 없는데, 근데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지 않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구가 2인 가구, 아이를 안 낳은 가구들도 많으니까 2인 가구 아니면 3인 가구, 많게는 4인 가구들이 있는데, 그 아직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몇 억짜리 집을 쉽게 살 수 있어요? 대출도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전세 살라오는데 전세 대출도 막아버리죠.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전세 대출 강화를 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좀 어쩌면 일리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다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다 세를 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전세로 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이 편법으로 이용해서 전세 대출을 가지고 집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은, 아무튼 전세 대출 강화를 해서 가계수도 7천만 원 이하까지 제한을 한다는 것은
많은 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저는 827 대책이 나왔지만 이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해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이 없어요. 주택이. 사고 싶어 하는 주택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4년, 5년간 주택이 잠기고요. 세 번째로는 대출이 강화가 돼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쉽게 못 살 수 있다. 결국은 물건도 잠기고, 물론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간 지속되면 주택이 안정화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은 이렇게 827 대책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서울에 꼭 집을 사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가을 적어도 내년 봄에는 서울 집값이 한번 더 요동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